이제 세 번째 파트에 여러분 교재는 341페이지. 341페이지 가시면 전표 관리라고 해서 들어져 있으실 거고 첫 번째 챕터는 일반 전표 입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끝나면 관련된 서식이 작성이 돼야 되는데 저희 회계급수에서는 부속 서류 작성 문제는 사실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실 수 없으시고 이 부속 서류 중에 요 프로그램 메뉴에 들어가시면 신고서 부속 명세 부분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까지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 잠깐 할 거예요. 요거 얘기할 거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는 부분에 자동 반영되는 부분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서 금액 찾기 문제를 출제합니다. 회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얘기를 잠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사온 거, 판 거에 대한 전표 입력을 했으니까 그와 관련된 세금 정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도 풀어보셔야 되겠죠. AT의 단골 손님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이렇게 구분했을 때 메인 매출 전표 문제가 7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AT 7문제 중에 마지막 7번 문제가 항상 거의 그 문제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관련된 세금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 그래서 그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럼 전산세무는 안 내느냐? 아니요. 냅니다. 내는데 전산세무는 다 글로 낸다라면 AT는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서 확인해달라. 이렇게 출제를 내거든요. 그것만 다른 점.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실무 프로세스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네 번째 챕터는 시험에서는 제외하는 부분이어서 요건 교재 수록은 해드렸지만 저희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재밌는 건 지금 저도 확인 작업을 지금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업데이트가 되면서요. 원래 세무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여기 들어져 있는 메뉴 중에요. 자금 관리 쪽은 실제로 오픈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오픈이 됐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행 부분이 있고 세금 계산서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쪽 신고 메뉴가 있어야 되거든요. 신고 메뉴를 오픈해줬다가 업데이트 시키면서 메뉴를 또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신고되는 메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 요 부분에 수록해드린 건 지금 세무사랑을 통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그리고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한다라면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라고 해서 일정 부분 오픈해 준 거 가지고 업무 때 사용하시라고 써드린 건데 그걸 또 닫아버렸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 곳에 확인해 보니까 시험에서 아예 안 내니까 그게 열렸는지 닫혔는지도 다들 관심이 없으셨더라고요.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 4번은 시험 출제에서는 배제하는 부분이어서 넘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된 전표에 대해서 무엇하는 거, 우리 수정하는 부분. 그래서 전산 회계 같은 경우는 이 오류 수정 문제를 회계 1급까지 출제하고요. AT 같은 경우는 FAT 2급에는 출제하고 FAT 1급은 요 수정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또 하나의 차이점. 그래서 4점짜리 배점 문제들이 있어요. 네, 점수 배점을 그쪽으로 다 써버리고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 진행하는 게 전표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부분부터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일단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실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게 뭐냐면요. 전부 다 설명은 못 드리고 가장 기본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업무를 하러 가시면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회계 순환 과정 얘기할 때 뭐 말씀드렸었냐면 증빙이라는 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증빙을 내가 발급할 수도 있고 증빙을 받아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증빙에 의해서 전표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전표 입력을 할 때 우리는 크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일단 매출이라는 게 있더라. 이제 이 전표 입력을 할 때 매출. 자, 그러면 매출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경우도 일반 전표 입력을 전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무조건 어디에 입력한다. 시험은 이렇게 안 내, 여러분. 시험은 다 정해져요. 어디 가라고. 자, 무조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무조건 메인 매출 전표. 저는 그냥 매출 입력이라고 할게요. 매출 입력. 이렇게 갑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매입이 나와지겠죠. 매입.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중에 매출은 무조건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경우도 일반 전표에 넣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매입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갑니다. 무슨 부분? 아, 당신이 매입이라는 건 여러분 사온다는 얘기고요. 매출이라는 건 내가 팔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내가 사가지고 왔다. 우린 반드시 증빙이라는 걸 거론해 드렸어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하는 건 증빙이 항상 동반이 됩니다. 그러면 매입이다. 근데
내가 받아온 증빙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 증빙에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금 계산서. 자, 그리고 또 무엇을 받아왔다? 아, 저는 계산서를 받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전표 입력할 땐 이 부분도 무조건 어디에 입력한다? 매입 입력으로 갑니다. 이게 매입과 매출에 대한 전표 입력이에요. 그래서 매입 입력이라고 전 쓸게요. 매입 입력.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사올 때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부담했거든. 근데 공제가 안 된대. 그러면 54 불공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공제가 된대. 그럼 51 과세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나는 부가가치세가 0%인 것도 받아왔네? 그럼 영세율이라고 표현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아온 거래는 어떠한 경우도 일반 전표 입력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우리 앞에서 교환 거래했던 거 기억해요? 유형자산 얘기할 때 교환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 동종자산의 교환이 있고 이종자산의 교환이 있죠. 그 경우는 증빙이 동반해요. 그런데 회계 처리를 하려고 보니 내가 팔았다, 내가 샀다라는 회계 처리를 증빙 한쪽에 치기가 불편해요. 그러면 그 회계 처리만 일반 전표에 넣고 증빙에 대한 내용은 다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요. 그런 경우들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전부 다 세금 계산서, 계산서 수치는 모두 다 어디에 입력한다? 우리 매입 전표로 입력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갖고 가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또 누가 등장이 되냐면 자, 요 부분에 신용카드를 받아왔다라는 부분. 그래서 신용카드 영수증을 수취했어요 라는 게 있고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받아왔어요 라고 하는 게 있더라는 거죠. 뭐 여기에 직불카드도 있고 김영식 선불카드도 있겠죠? 전 두 가지만 쓸게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을 받아왔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아,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이 지금 수취한 부분에 내가 부담했던 세액이 있다. 사올 때 부담하는 세액을 매입세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입세액이 있더라. 근데 그 매입세액을 난 무엇하겠다? 공제받겠다. 그러면 어디에 입력한다? 매입 전표로 입력합니다. 자, 제가 매입 입력이라고 했으니까 다 매입 입력으로 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나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 매입세액 공제는 안 받는 건이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받고 싶어도 야, 그건 안 돼.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영수증에 내가 세금을 부담한 게 있더라도 그 세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이유 또는 우리가 포기한 경우도 있어요. 아우, 야, 귀찮아. 그냥 다 일반 전표에 넣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 거예요. 공제받지 않겠다는 걸 불공제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디다 입력한다?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저는 일반 입력이라고 넣을게요. 이렇게. 최소한 이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 그러니까 왜 시험이 쉽냐면 일반 전표에 입력하세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세요 이렇게 줘버린다고요. 근데 업무는 내가 알아서 구분해서 넣으셔야 돼요. 그럼 누가 일반 전표에 가고 누가 매입 매출 전표에 가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거부터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은 증빙이 있든 없든 무조건 다 어디에 간다?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한다. 매입은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 계산서를 받아왔다. 그러면 무조건 매입 매출 전표에 매입으로 입력합니다. 근데 신용카드 영수증이라든지 현금 영수증을 받아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취했다라고 하시게 되면 요 두 가지 수치에 대해서는 내가 매입세 공제를 받겠다라고 하면 또는 법적으로 받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로 입력합니다. 근데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 그럼 일반 전표로 입력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회사가 고깃집에 가서 우리 식사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식사의 목적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래처랑 밥 먹었어 라고 합니다. 거래처랑 먹었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래처를 무엇하였다? 접대하였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고깃집에서 식사한 이 부분은 계정 과목 뭐로 처리할까요? 회계 처리할 때 접대비라고 처리하겠죠. 자, 그런데 고깃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무슨 목적이었다? 우리는 사기를 무엇하기 위해서, 올리기 위해서
우리 무슨 부분? 회식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사기 증진 회식이면 우린 뭐라고 쓸까 여러분? 복리 후생비라고 쓰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세법에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더라? 접대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 하더라도 향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공제를 못 받게 되어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 접대비로 카드 결제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왔다?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전표 입력에 접대비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고깃집에 가서 사기 증진 목적으로 회식을 했고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왔다. 근데 거기에 세액이 있었다. 근데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복리후생비는 어디에 입력한다? 매입 입력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분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 이런 거는 문제를 낼 때 복리후생비는 어디로 내고요. 우리 대체적으로 이제 이게 공제 여부가 있는 문제였다라고 하면 복리후생비는 어디로 내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내고 접대비는 뭐로 낸다? 일반 전표 입력으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죠. 근데 업무는 내가 따져보라는 거죠. 지출의 목적이 뭐였었는지.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구분하시라는 게 뭐다? 매출은 무조건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매입은 무엇이다? 세금 계산서 계산서는 무조건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요건을 따져보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부채로 갖고 있었던 거 결제했다? 그럼 대금 결제이면 당연히 매입 매출 전표하고 관계없잖아요. 세금 계산서 받아요? 신용카드 받아요? 대금 결제하는데 제가 갚아야 될 빚을 결제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래처한테 내가 상품을 사고 외상 매입금 처리했던 거 갚았다. 그럼 당연히 통장에서 돈이 나가거나 어음을 발행하거나 또는 뭘까요, 여러분? 현금을 주거나. 그러면 그런 부채를 갚는 회계 처리는 대부분 어디다 입력할까요? 일반 전표에 입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채로 만들어져 있던 걸 차변에 쓰는 경우는 전부 다 일반 전표 입력이에요. 근데 회계 처리를 따져보면 대부분 그거로 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알아두셨으면 해서 가장 기본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업무 목적입니다. 시험은 어차피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기업은 매일 발생하는 회계상의 거래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거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거래가 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와 관련 없는 일반 거래와 부가가치세와 관련 있는 거래로 구분되고 부가가치세와 관련 없는 일반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의 거래는 어디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 준 거예요. 최소한 구분은 시켜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전표 입력할 때 거래처 정보 필요하니까 기초정보관리에 입력했던 거래처 정보 꺼내다 쓰겠죠.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넣고 대변에 넣고 이름표 달아야 되니까 계정 건물 적요 등록에 있는 내용 가져다 쓰겠죠. 그래서 기초정보가 맨 위에 있고요. 그리고 전표 입력을 해서 장부를 만들고 그 장부에 있던 내용을 가지고 결산을 하고 그리고 결산이 끝나지게 되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리고 시험엔 내지 않지만 반드시 결산부속 명세서까지 첨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표 입력했던 부분 중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했습니다라고 했던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에 반영이 되겠죠. 그럼 제일 먼저 반영되는 부분은 부속서류입니다. 근데 회계급수는 부속서류가 세금계산 사개표밖에 출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부속서를 거론할 수는 없고요. 가장 기본적 여기에 갑니다라는 부분에 누구요? 회계급수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위치만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뒤에 이제 세무급수에 가면 그 부분 사이에 뭐 끼워 넣으면 돼요. 아, 신용카드 매출이 요 자리 3번 자리에 집계가 되면 이 부분은 부가세 신고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를 반드시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부가세 신고서에 가기 전에 중간에 부속 서류가 따라 붙는다고 보셔야 돼요. 네, 따라 붙는다고 보셔야 되고요. 또는 역으로 얘기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3번 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분에 집계된 게 있으면 너 반드시 부가세 신고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가 꼭 같이 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 부분은 싹 빠지고 요 내용만 현재 회계에서는 시험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써드리고 끝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전표 입력이 잘못되면 모든 프로세스가 다 뒤틀리겠죠. 왜냐하면 지금 전표 입력 부분에서 요 아래로 가는 부분은 모두 다 어떻게 된다. 일단은 자동 반영이에요. 우리는 장부에 여러분 무엇 해야 돼요, 여러분? 옮겨 적는 게 전기였잖아요. 프로그램을 쓰면 이 전기를 내가 한잔한다? 안 해요. 그러니까 전표 입력에 의해서 우리는 전기되는 부분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가지고 우리는 누가 나오면 학계전액 시산표가 나오면 이거 가지고 무엇한다? 결산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결산이 끝나면 우린 재무제표 작성하겠죠. 그쵸? 그리고 이 결산 끝난 재무제표는 다음 연도로 무엇 할 거고요? 2월 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사전에 작업했던 전기 재무제표에 자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고 우리는 부가세 신고는 법인이면 1년에 몇 번? 4번의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 또한 전표 입력된 정보가 무엇된다? 일단은 자동 반영. 다만 이 중에 몇 가지는 손으로 입력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표 입력이 매우 중요하죠. 전산화가 되면서 매우 중요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일반 전표 입력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전표 입력은 위치가 회계관리 쪽에 재무회계 밑에 전표 입력에 가시면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마우스로 클릭하면 메뉴는 당연히 열리겠죠, 여러분. 그러면 기본적인 설명은 사실 앞에서 미리 다 드리기는 했어요. 다른 거 설명드리면서. 그래도 한 번 더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일반 전표 입력의 필드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냥 순차적으로 쭉 넘어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 무엇이냐면 월일 자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월일 자리는 요 자리예요. 그럼 들어오시게 되면 앞에 몇 년, 몇 월, 며칠인데 연이라고 써 있는 자리는 여러분 회색이에요. 자, 회색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무엇할 수 없다? 직접 입력이 안 된다는 부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월 자리에 가셔서 이렇게 꺽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셔서 선택하시거나 직접 숫자를 입력하시거나 그럼 저희는 1월을 선택합니다. 1월 선택하시면 여러분 2021년도 자동 부여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2021년도라고 하는 이 연도 표시는 여러분들 직접 수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2020년도 거 자료를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부분? 전체 메뉴를 눌렀을 때 오른쪽에 뭐가 있었다? 기수 변경이 있었죠. 자, 스마트 A는 여기 기수가 써 있는데 요 기수랑 회사가 이쪽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만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요 버튼, 기수라고 되어 있는 요 자리를 여러분 누르시면 여기 기수라는 거 눌렀던 것처럼 이 창이 떠요. 그래서 세무사랑은 오른쪽 사이드 메뉴에 기술을 누르면 열리고 그리고 스마트 A는 위에 회사 이름과 법인, 기수와 회계 연도 나와 있는 이 자리를 클릭하면 저 창이 뜹니다. 그것만 다른 점이고요. 그럼 그걸 눌러서 기수를 바꾸시고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직접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도는. 근데 1월부터 12월까지 회계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하죠. 자, 그럼 1월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고 내려오시게 되면 우리 여러분 요거 입력된 정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다 지울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배움전자에 이렇게 정보가 들어져 있는 건 기존에 정보 보여지냐고 넣었던 거니까 저희 데이터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데이터를 체크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라? 지금 현재 여기 상단 일자 옆에 있는 부분에 체크박스를 누르면 전체를 체크하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전표 하나씩 체크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근데 체크박스가 2개가 되는 부분은 지금 보시면 여기가 번호라고 되어 있는 게 전표 번호거든요. 전표 번호가 동일해요, 여러분. 그러면 같은 전표로 인식을 해서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체크 방법은 2가지 방식 중에 필요한 거대로 체크해 주시고요. 상단에 삭제를 누를게요. 그리고 얘 눌러주세요. 있는 분들만 지우시면 되죠. 없는 분들 안 지우셔도 되고. 자, 그러면 1월이라고 넣고 엔터를 치시면 여기 일자난에 커서가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나는 1월 1일 전표를 넣고 싶다. 그러면 1일을 넣으시면 되고 나는 1월 5일 거를 입력해야 된다. 그럼 5일을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월만 입력하고 들어왔을 때는 일자를 마음대로 입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제가 상단에 월 옆에 일자에 10을 입력하시고 내려오게 되면 아예 일자난에는 커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 경우는 내가 10일 전표만 입력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2일 전표를 넣고 싶으면 상단에 가서 일자를 변경하셔야만 된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과정 중에요. 지금 연, 월, 일 옆에 보시면 변경이라는 키가 있고 현금 잔액이라는 키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변경 키 좀 눌러보세요. 자, 변경을 누르면 1월부터 1월이라고 바뀌죠, 여러분. 그게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보고 싶다? 그럼 변경키를 누르면 돼요. 근데 나는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입력하다가 다시 1월 정보만 보면서 입력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변경을 다시 누르면 한 달씩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달씩 볼 건지 아니면 일정 구간을 선택해서 볼 건지가 변경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옆에 현금 잔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잔액. 그럼 저희는 1월 며칠을 5일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 5일. 그리고 구분란에 가서 저랑 그냥 똑같이 치세요, 여러분. 출금 선택할게요. 자, 구분란에 출금은 1번, 입금은 2번, 차변은 3번, 대변은 4번, 그리고 결산과 관련된 부분엔 차변과 대변은 5번, 6번 이렇게 나와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 구분란에서 출금 1번을 일단 선택합니다. 계정 과목은 811번 넣을게요. 811 엔터. 자, 그리고 거래처 저기 아무것도 안 넣겠습니다. 그리고 차변란에 금액을 6만 원을 입력할게요. 자, 6만 원을 입력한데 현재 현금의 잔액은 1,556만 원 여러분. 그럼 우리 6만 원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엔터 하시면 여러분 1,556만 원이 얼마로 바뀌어요? 1,550만 원. 자, 그래서 여기 현금은 내가 현금과 관련된 거래를 입력하게 되면 현재 시제가 얼마인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커서를 두게 되면 커서를 둔 날짜 시점에 현금 잔액 얼마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시고요. 됐나요? 그러면 현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자를 입력해서 전표를 입력하고 나면 이 자리, 번호라는 자리에 여러분이 입력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0001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다? 전표 번호예요. 그래서 일련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여러분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나는 전표 번호를 바꾸고 싶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엇 하시면 된다. 여기 상단에 보면 여러분 이게 아이콘이에요. 테두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만 다 아이콘입니다. 근데 상단에 봤더니 뭐가 있다. 번호 수정이라는 게 있어요. Shift F2번을 동시에 누르래요. 그냥 아이콘 클릭이 더 편할 겁니다. 자, 번호 수정이라는 걸 누르면 번호 자리에 커서가 들어가요. 원래 안 들어가지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번호 수정이라고 보라색으로 글씨가 나오죠. 자, 우리 번호를 3번으로 바꿔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00003으로 칠게요.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라인을 끝까지 벗어날게요. 내려옵니다. 그럼 여러분, 번호가 3번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전표 번호를 수정하고자 할 땐 지금처럼 바꾸시면 됩니다. 별로 권장사항은 아니고요. 업무를 하시다 보면 전표 번호를 수정할 일이 있어요. 네, 그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번호 수정키를 다시 이호란에 우리가 입력할 때 여러분 6위를 치시고 엔터를 치면 번호 수정키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다는 보라색 글씨가 나온 상태에서는 이 번호란에 커서가 계속 들어가요. 근데 저는 자동 부여하고 싶거든요. 그럼 무엇 하셔라? 상단에 번호 수정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무엇이 된다? 엔터 하시면 번호란을 점프합니다. 그리고 자동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부분. 그리고 대부분들이 이 번호 수정키가 왜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일련 번호가 자동 부여된다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입력한 거는 번호가 1번이겠죠. 두 번째 입력한 건 2번이겠죠. 세 번째 입력한 건 3번이에요. 근데 제가 세 번째 전표가 잘못돼서 세 번째 전표를 삭제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입력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4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3번을 삭제했으니까 네 번째 입력했던 부분, 네 번째 입력이 우리 어느 자리에 3번으로 부여가 되느냐? 아니요, 부여가 안 돼요. 자, 그 부분은 몇 번으로 부여가 되냐면 지금 요거 삭제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난이 공란으로 사실상 인식하는 게 아니라 입력했던 거 삭제했어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네 번째 입력하는 건 전표 번호가 그냥 4번으로 부여가 돼요. 근데 나는 이 네 번째 입력한 부분을 3번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러면 수정키 눌러서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경우들. 그래서 나온 부분입니다. 근데 회사가 조금 꼼꼼한 회사, 그리고 예전의 방식을 고수하는 분들은 전표 번호도 관리를 해요. 그리고 이게 출력하면 전표 번호가 다 기재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제까지 맞고 전표를 삭제했거나 또는 결제 받기 전에 삭제했었다. 근데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것처럼 네 번째 거 입력하면 3번으로 자동 부여가 되는 게 아니라 4번으로 부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선임이 이거 3번 전표가 뭐였었는데 없어? 너 결제 올린 전표 없던데? 이렇게 물어보는 선임들이 있어요. 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표 번호를 어떻게 할 건지도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입력했는데 제가 O 입력해서 지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메모를 해놓기도 해요. 그게 이제 분기장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진짜 꼼꼼한 거예요. 그래서 전표 번호까지도 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이 전표 번호 수정키가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이 키가 작업이 안 돼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는 이 키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일반 전표는 있지만 왜 만들다 말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또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표 번호는 그런 의미로 쓰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구분란. 자, 구분란은 이 자리를 말하는 부분.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구분란에 커서를 두시면 우리 1번은 출금, 2번은 입금, 그리고 차변과 대변은 3번과 4번. 그럼 여러분 우리가 현금 거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분개했던 거 기억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분개가 있었죠. 우리는 손으로 분개했을 때 여러분 차변에 복리, 후생비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복리후생비 100을 나는 무엇으로?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현금 100이라고 썼죠, 여러분. 그럼 현금이 밖으로 나갔네요. 이런 전표를 뭐라고 해요? 출금 전표라고 하겠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걸 출금 거래, 그리고 이게 전표로 들어오면 그냥 출금 전표 이렇게 불러주시면 돼요. 자, 이 경우에 몇 번 쓰자? 1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1번에 있는 출금.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돈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현금으로. 얼마를? 500을. 자, 뭐 때문에 받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요. 그 현금 500은요. 외상 매출금 회수한 거였어요.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 회수하면서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은 차변의 현금이 증가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슨 거래라고 하면 될까요? 죄송해요, 여러분. 입금 거래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게 전표로 얘기하면 입금 전표가 돼요. 그러면 이 전표는 우리 몇 번? 2번이라고 해서 우리 입금 전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번에 있는 출금과 2번에 있는 입금은 현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과 관련돼서 등장하는 부분. 그래서 현금이 대변에 있으면 출금, 현금이 차변에 있으면 입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차변, 대변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럼 저는 차변, 대변을 출금, 입금으로 입력 안 하고 난 무엇 하겠다. 차변을 입력할 때는 3번을 선택해서 차변을 넣고 자, 대변에 현금과 외상매출금을 입력할 때는 어떻게 넣겠다. 출금, 입금 선택 안 하고 4번 대변을 선택해서 입력하겠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여러분. 그래서 출금 전표로 입력할 거, 입금 전표로 입력할 거 우리가 차변, 대변으로 입력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3번과 4번에 있는 차대변은 우리가 이론상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 대체거래라고 했던 거 기억해요? 대체거래? 현금이 발생되지 않는 거래. 그러면 나는 지금 차변에 무슨 거래가 있었고 우리 대변부터 먼저 쓸게요.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나는 500을 회수하였다. 그런데 무엇으로 받았다? 나 어음 받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받을 어음 50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은 현금이 전혀 동반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받을 어음을 입력해야 되니까 뭐라고 쓰자? 3번 차변을 선택하고 받을 어음 500을 입력하고 나는 대변에 외상 매출금 입력할 때는 4번 대변을 선택하고 외상 매출금 500을 입력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대체거래였죠. 그리고 대체거래에 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일부가 현금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 그것도 대체거래 쓰셔도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차변과 대변을 선택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대체거래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출금과 입금 전표를 대체거래처럼 차변, 대변 입력해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시험도 감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랑 수업할 때 무슨 부분? 입금 거래, 출금 거래 단독으로 현금 하나 뜨고 그러면 단독으로 현금 하나 뜬다는 얘기는 대변에 현금 100, 차변에 현금 500 이렇게 단독으로 뜨면 저는 입금 전표 처리하세요 해서 숫자 2를 치고 출금 처리하세요라고 해서 숫자 2를 칠 거예요. 그거로 입력을 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차대로 입력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 자꾸 감점하냐고 물어보세요. 감점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감점하지 않으니까 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 그러면 5번과 6번에 있는 우리 결산 차변과 결산 대변은 뭐냐?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상 여러분들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 정리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상품을
사가지고 왔다. 그럼 전기에서 이율받았던 기초가 있고 단기에 매입했던 건 회계 처리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변에 차변에 가득 쌓여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팔면 우리는 매출 원가로 대체하고 그리고 내가 아직 못 팔았다라고 하면 기말로 남겨둘 것이다. 그럼 매출 원가 회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차변에 있었던 상품의 금액을 매출 원가로 대체하면서 기말만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변의 금액이 1000이고 내가 팔은 게 700이고 기말에 남겨진 게 300이다. 그러면 우리 원가 분계는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뭐라고 쓰실 거예요, 여러분? 차변에 손익계산서의 비용 계정인 상품, 매출, 원가. 여러분 이거 비용 계정입니다. 자꾸 비용 계정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역으로 물어보기도 하시고 비용 계정이에요. 그리고 대변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1000이라는 상품 중에 700은 팔았다가 되죠. 그럼 이 분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서 나 기초는 얼마가 있고 기초는 50이 있었고 단기 매입한 건 950이 있었어. 그래서 1000인데 그중에 700을 팔아서 기말 재고는 300이야 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 분계를 해서 손익계산서까지 다 대치가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걸 무엇으로? 나 직접 12월 31일자에 회계 처리를 했네 라고 하는데 요거를 차변, 대변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결산서에 반영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을 직접 입력한다. 그러면 반드시 뭐를 써야 되고요. 5번에 있는 결산, 차변을 넣어줘야만 이게 어디에 가더라. 우리 손익계산서라든지 결산서에 마무리가 되더라.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300만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변에 있는 건 결산, 누굴 선택해야? 대변을 선택해야 우리 무엇이 되더라? 우리 재무제표 작성에 문제없이 반영이 되더라. 됐을까요? 그래서 쓰는 부분. 그런데 제가 앞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결산을 할 때 결산 수정분계라는 걸 한다. 근데 그 결산 수정분계는 지금처럼 직접 입력하는 분계, 그거를 무슨 결산? 수동결산. 그래서 12월 31일자에 내가 차변에 누구 대변에 누구 입력하는 거. 자, 그리고 내가 서식에 가서 해당되는 결산금액 300을 넣고 전표 추가를 하면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 700, 대변에 상품 700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자동결산이라고 얘기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동결산의 부분에 갔더니 재고자산 300만 남기고 상품 매출 원가 700으로 대체하는 게 자동결산에 있거든요. 그럼 수동으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럼 내가 구태여 결산 분기할 때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자동결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전표 추가라는 걸 하게 되면 알아서 뭐라고 나온다?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이 자동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수동결산에는 재고자산만 이게 문제가 있어요. 다른 건 또 다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수동결산 부분에 갔을 때 재고자산에 대한 원가 대체만 프로그램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재고자산 정리는 무엇으로 하겠다? 전표 추가로 하겠다. 그러면 알아서 결산, 차변, 결산 대변 나온다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수동결산에서는 5번과 6번은 쓸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5와 6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업무에서도 쓰지 않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5, 6은 무시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결산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예요. 결산 대체분계 시에만 사용하세요라는 부분. 그래서 결산 아니면 이 키를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자동결산 자동으로 나오니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럼 계정 과목은 벌써 설명 끝났죠, 여러분? 무슨 부분? 우리 계정 과목 검색하실 때 어떻게 하시라고 했었나요? 자, 이 자리에서 한글 2자를 입력하거나 또는 내가 숫자를 알면 숫자를 입력하거나 그렇죠? 또는 코드 도움 F2번을 눌러서 검색해서 선택하시거나 어떤 게 편하든 마음대로 하실 것 무슨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계정 과목 적용 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거 검색해서 쓰는 거니까 우리가 한글을 치셔도 되고 우리 F2번 눌러서 검색해서 쓰셔도 되고 코드를 안다라면 숫자를 직접 입력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져 있는 얘기가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됐을까요? 그래서 코드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쓰셔라. 다만 여기 입력하실 때 반드시 무슨 부분? 원가 구분을 잘 하셔라. 그래서 원가 구분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손익계산서에 직접 가는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우리는 지금 현재 무슨 업으로 시험 볼 것이다? 제조업으로. 근데 여러분 도매업으로 시험 본다라면 이 코드는 안 쓰는 거죠. 그래서 도매면 판매비와 관리비밖에 없어요. 근데 제조업이면 500번대 제조 경비가 들어야 되겠죠. 다만 도급은 600, 분양은 700. 이거 말고도 원가 코드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최소한 요거는 구분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비용 계정이란 부분이 들어오면 원가 성격은 원가 코드를 구분해서 넣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실 것. 자, 그 다음 우리 계정 과목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거래처라는 부분이 들어오겠죠. 그럼 거래처가 요 자리죠, 여러분. 그럼 이것도 똑같은 얘기겠죠. 우리가 이 계정 과목을 선택할 때 안다라고 하면 코드를 직접 넣으세요. 모른다라고 하면 한글 두 자를 치시거나 코드도 F2번 누르세요. 그럼 그건 똑같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우린 특징이 뭐가 있었다. 우리 지금 요 부분에 거래처가 입력된 정보가 있었는데 아래쪽에도 거래처가 같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다 001에 대한 거래처를 여기서도 001을 쓴다. 그럼 동일 거래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부분? 자, 이 자리에서 플러스 키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위에 게 복사가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동일 거래처라는 건 코드까지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름표만 따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무슨 부분? 플러스 키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자동 반영이 된다. 또는 코드 번호 알면 뭐부터 하시면 돼요? 그냥 직접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거래처가 신규이다 라고 얘기 여러분. 자, 신규 거래처 등록할 때도 코드란에서 무슨 키를 누른다? 플러스 키요. 플러스 키 누르고 엔터를 치면 우리 팝업 창으로 거래처 등록하라고 떠요. 그건 조금 이따 해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쓰는 부분. 자, 적유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적유. 자, 업무는 반드시 무엇이다? 필수. 그쵸? 근데 시험은 누구만 기억하시면 된다? 타 계정 대체. 그러면 8번에 다른 계정으로 보냈어요 라는 것만 신경 쓰시면 된다겠죠? 그래서 업무는 필수지만 시험은 얘만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여러분 시험지 요건에 가면 아예 써있어요, 여러분. 적유는 채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타 계정 대체만 고려하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적유 등록이나 거래처 등록, 아니 계정 과목 등록은 어디서 해요, 여러분? 계정 과목이 적유 등록에서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거래처 등록은 거래처 등록이 따로 있지만 여기서도 신규 등록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무슨 키? 플러스 키 누르면. 그게 이제 다른 점인 거예요. 자, 금액은 우리 그대로 그냥 타이핑 치면 되는 건데 지금처럼 6만 원을 입력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치셔라? 60 치시고 플러스 엔터를 하셔라. 그러면 우리는 6만 원이 입력이 된다. 그래서 이 플러스 키가 동그라미 몇 개, 3개를 동시에 입력하는 키다. 이렇게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설명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 보시면 되는 부분.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는 시험과 관련된 건 최소한 알아야 되는 것만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저 입력했던 데이터 삭제할게요, 여러분. 그럼 여기 데이터 체크하시고 삭제 버튼 눌러주시고 예. 자, 그리고 교재에 나와져 있는 출금거래, 입금거래, 대체거래 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자, 출금거래라고 하는 건 현금이 지출된 거래. 그래서 어느 변에, 대변에 현금만 있을 때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실무예제로 내려갈게요. 그러니까 이런 분계라는 거죠. 자, 1월 13일 날 내용을 보시면 자, 사무실에서 사용할 차와 음료를 현금 구입하고요. 수취한 영수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사무실에서 사용할 차와 음료에 대해서는 무슨 처리해달라? 공유 생비 처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럼 여러분은 요 내용 보시고요. 지금 전산 시험에 좋은 점은 뭐다? 이렇게 일자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실 때는 받아온 증빙을 보셔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간이 영수증이라고 하죠. 그럼 간이 영수증은 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럼 간이 영수증 받아왔고요. 우리 회사 배움전자니까 회사 상호 써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작성일자에 날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죠? 그래서 2021년도 1월 3일, 이게 회계 처리하는 날짜입니다. 다만 시험에서는 이렇게 날짜를 전사는 주고 있다. AT는 논란거리가 될 것 같다.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인다. 그럼 날짜를 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부터만 문구를 줍니다. 자료 설명에. 자, 그러면 우리가 봐도 사무실에서 먹을 차하고 음료를 샀으니까 복류생적으로 구입한 거죠. 이렇게 써줬지만 그러면 저는 1월 3일에 뭐라고 쓸까요, 여러분? 차변에 뭐라고 쓰고요. 복리, 후생비라고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실에서 사용했으니까 우리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로 가야 되겠죠? 800번대 코드. 그리고
우리 금액은 얼마이다? 이 자리에 보시면 공급대가 총액의 29,000원. 그러면 29,000원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T는 여러분 이거를 붙여주고 시험 본다는 거예요. 전사는 이 증빙이 없어요. 그냥 요 글만 준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그럼 이 증빙만 보고 얘가 복리후생비인지 접대비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는 부분이 얘가 무엇으로? 자료 설명에 이 글씨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무실에서 쓴 건지 거래처 밥을 사준 건지 문제인지 아시겠죠? 공장에서 쓴 건지 다 써 있다고요. 그래서 자료 설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요. 자, 그리고 상대편 대변엔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했으니까 우리 현금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이다? 29,000원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할 때 열심히 분개했던 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분개가 됐어요? 이거를 전산에 가져다 무엇하는 거예요? 입력. 자, 그러면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저희는 일반 전표 입력은 열어놨고요. 날짜는 며칠이에요? 1월입니다. 저희는 위에 일자를 넣고 들어오는 거로 갈게요. 그럼 1월 3일을 입력하고 엔터. 자, 구분란에 커서가 되죠, 여러분? 그럼 지금 현금이 나간 거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입력하자? 출금 거래라고 입력하자. 그럼 몇 번? 1번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출금 거래로 선택을 하면 컴퓨터가 똑똑한 게 뭐냐면 여러분, 대변에 현금이 벌써 나갔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럼 저희는 누구만 입력하면 된다? 우리는 차변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만 입력을 합니다. 여기만 입력. 그럼 여러분 차변엔 뭐라고 넣으시면 돼요? 우리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죠? 그럼 계정 과목에 차변의 계정 과목인 복리라고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복리 들어간 게 쫙 뜨죠? 우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몇 번이죠? 811번 선택하시고 엔터.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업무처럼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부터 모두 다 시험 체제로 갑니다. 자, 업무는 지금 어디서 받아왔다라고 얘기할까요? 여기 상단에 여기 공급자의 정보를 보시면 드림 사무라고 써있죠, 여러분? 그럼 저는 드림 사무에서 음료와 차를 구입하고 29,000원 지불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업무상에서는 지금 코드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엔터를 하고요. 거래처에 뭐라고 넣는다? 드림 사무라고 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표 뒤에 증빙으로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림 사무 넣어주시는 거고 적요는 뭐라고 넣자? 우리 계정 과목 적요 등록에 넣어놓은 적요가 검색이 되죠, 여러분? 이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무엇 하시고 선택하시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무엇 하신다? 엔터 하셔서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뭐라고 넣을까요, 여러분? 차와 음료 현금 구입이라고 넣을게요. 차와 음료 현금 구입. 근데 여러분 적요는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글짓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 금액 얼마 나갔죠? 29,000원. 그럼 29 플러스 엔터.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현재 입력됐던 전표에 커서로 올라가시면 하단에 출금 전표라고 나와져 있고요. 일자는 1월 3일입니다. 근데 여기 내용 보시면 811번 차변에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 우리 얼마 출금 나갔어요? 29,000원. 그리고 현금이라고 해서 대변에 29,000원 기록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출금 전표를 선택을 하면 또는 입금 전표를 선택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차변 대변에서 2번 치는 게 아니라 무슨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금이 나갔다라고 표현하는 출금을 선택하면 대본은 벌써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계정인 차변만 인식하면 차대변이 자동으로 형성이 돼요. 그게 좋은 점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럼 입금 전표도 봐야 되겠죠? 입금 전표도 들어가서 볼게요. 그럼 두 번째 실습 예제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입금 거래라고 하는 건 차변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현금. 그러면 우리는 어느 변만 입력한다? 대변만 입력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실무 예제 가셔서 며칠 날짜 1월 15일. 자, 현금 시제로 사용하고자 어디에서 우리 은행 보통예금에서 무엇 해왔다? 인출하자. 인출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요거 통장 약식으로 그려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통장을 이렇게 오픈해서 열어보시면 우리 무슨 부분? 왼쪽 부분엔 1년 번호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나열이 되고 그리고 거래 일자가 있고 그리고 내용과 차증 금액, 맡긴 금액, 잔액 그리고 이제 옆에 비고란 또는 처리점이라는 게 등장이 되죠. 그래서 넘버분. 그러면 2021년도 1월 5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 20만 원을 무엇했다? 인출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내용에 현금 인출이라고 써 있지만 대부분 현금 또는 공란으로 써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시험은 이렇게 현금 인출한 걸 써줘요. 근데 사실상 저 거래 내용에 저렇게 써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실제 찾아오면 그냥 찾은 거로만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20만 원 찾고 나면 잔액은 2,480만 원이네요. 여러분 저희요 이거 입력하기 전에요. 우리은행 보통예금 잔고 좀 확인할게요. 자, 전체 화면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는 우리은행 보통예금 잔고 확인이에요. 그럼 어디에 간다? 장부 관리에 거래처 원장에 갑니다. 자, 그럼 거래처 원장에 가셔서 우리 일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을 선택할게요. 그럼 1년을 전부 다 보고 싶다? 그냥 엔터 칩니다. 그럼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자동으로 부여되고요. 자, 계정 과목에 가셔서 보통 예금은 103번이에요. 우리 103 치고 끝낼게요. 자, 103 입력하시면 내려옵니다. 자, 거래처는 입력 안 하고 그냥 엔터 치고 내려올게요. 자, 그랬더니 우리 은행 보통 예금에 전기에서 넘겨받은 2월 금액 얼마에다? 2,5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얼마 찾았어요? 20만 원. 자, 그러면 요거 회계 처리가 끝나면 잔액은 얼마로 바뀔 것이다? 2,480.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하실 땐 일자별로 무엇 하셔야 된다? 통장의 잔액과 거래처 원장의 잔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업무는. 시험은 쌍무시. 무슨지 아시겠죠? 시험은 무시. 그래서 A팀 여러분 이 잔액을 맞추라는 걸 검토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여기를 다 XX로 줘요. 근데 업무에서는 XX가 없어요, 여러분. 2,480이죠. 그럼 분계 처리하고 여기도 금액이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게 일하실 때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정말로 그렇게 맞춰 들어가는지 볼게요. 자, 다시 일반점표에 갑니다. 자, 우리 날짜 며칠이죠, 여러분? 거래일 1월 5일입니다. 그래서 통장 거래는 이렇게 거래 일자에 맞춰서 점표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단에 5일을 입력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분계를 손으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분계하셨을까요? 자, 지금 찾으신 금액 20만 원은 보통 예금 우리은행에서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대변에 무엇한다? 보통 예금이 무엇하였다? 감소하였다. 얼마가? 20만 원이. 그리고 통장의 계좌는 무슨 계좌? 우리은행 계좌이다. 요 계좌번호 써있죠, 여러분? 2689-42-23567이라고 하는 부분. 당연히 법인은 법인 통장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시제를 찾아왔으니까 우린 차변에 누가 증가할 것이다. 현금 증가할 것이다. 얼마요? 20만 원이 증가하겠죠. 만 원짜리 20장 찾아왔는지 5만 원짜리 4장 찾아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현금은 증가합니다. 그럼 요거 입력하라는 거죠. 그러면 현금이 증가했으니까 입금전표이다, 출금전표이다. 입금전표. 그럼 몇 번이에요, 여러분? 2번. 자, 입금이 있어야 출금이 있는데 왜 입금이 2번이냐? 입금 거래가 별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 현금 입금보다는 현금 출금 거래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2번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그리고 현재 입력하기 전까지는 현금의 잔액이 1,553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20만 원이 합산이 되겠죠. 자, 상대편 계정 넣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누구 넣어줘요? 보통예금. 자, 보통예금은 한글 부자 보통을 입력하시면 보통예금 바로 나오죠? 엔터. 자, 그리고 거래처 입력한다, 안 한다? 반드시 한다. 전사는 안 주면 패스. 그런데 업무는 무조건. AT도 무조건.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랬더니 우리 은행도 검색이 되고요. 우리 카드도 검색이 되네요. 자, 2689-452-23567 맞죠, 여러분? 그럼 해당되는 계좌번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유에는 뭐라고 쓸까요? 보통예금 현금 입금이에요. 보통예금에서 현금 인출했어요. 인출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적유번호 몇 번? 2번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코드 자리에서 2번을 누르시면 다시 타이핑 칠 일은 없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차변은 현금인 게 벌써 결정 끝났죠. 입금전표 선택하면서 우리 어느 변만 치시면 돼요? 대변만 치면 된다겠어요? 그러니까 금액도 대변만 넣는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20만 원 입력합니다. 200 플러스 엔터. 자, 그러면 우리 현금 금액 아까 1,553만 1,000원이었어요. 근데 요 입금전표 처리가 끝나자마자 1,573만 1,000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차변에 우리 하단에 분계 내용 보시면 입금전표입니다 라고 글씨 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보통예금 우리 대변에 20만 원 감소했고요. 차변에 현금 20만 원 증가한 거 보이시죠? 됐어요.
그리고 거래처 원장 열어놨던 거 볼게요. 거래처 원장에 가시면 전표 입력 전에는 2,500만 원의 잔액이 있었습니다. 근데 20만 원 인출했으니까 우리 며칠 날짜로요? 1월 5일 날짜로 놓고 봤을 때 2,480으로 바뀌어야 된다겠죠? 자, 일단 잔액 탭에서 상단에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대변의 보통 예금 감소한 거 반영되면서 2,480이죠. 근데 여러분 잔액 탭에서 일자별 내역을 보고 싶으면 어디 가셔라? 내용. 그런데 여기 해당되는 자리에 커서를 두시고 무엇 하시면 더블 클릭하시면 내용으로 바로 점프한다겠죠? 자,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일자 1월 5일 날 보통예금 현금 인출해서 우리 대변에 20만 원이 나갔고 그래서 잔액은 무슨 부분 2,480만 원입니다 라고 나오죠. 이렇게 다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1년치 정보가 모두 다 일자별 일치해야 됩니다. 계좌, 번호, 별 그게 업무예요. 그래서 우리 법인들은요. 보통예금 통장이 열 몇 개가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꽤 많습니다. 그럼 그 열 몇 개의 계좌를 일자별로 이렇게 다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세무대리인 가시는 분들이 통장 맞춘 게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걸 일자별로 다 맞춰야 되니까요. 1원까지도 맞춰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일을 밀어놓고 1년치를 한 번에 정리하려면 머리 터져요, 여러분. 그래서 세무대리인 쪽으로 취업 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3개월에 한 번씩 받을 거예요, 법인은. 그럼 그거 받을 때 관련된 정보도 같이 넘겨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정리해버리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1년치 한 번에 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통장 한두 개 그거는 해요. 근데 뭐 지금 5개, 6개, 10개, 15개 이러면 너무 일이 많습니다. 그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통장 넘겨받으실 때 통장은 엑셀 전환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엑셀로 내려받아서 무슨 부분 절대 훼손하지 마시고 내려받은 거 훼손하면 여기 업로드 못 하거든요. 저희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내려받아서 그 자료를 그대로 넘겨주시고 거기 이름표는 다를 수 있잖아요. 통장이 15개면 이게 어떤 은행 건지는 알아야 되니까 은행과 계좌번호를 넣어주시든지 뭔가 이렇게 써달라고 하세요. 그건 구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프로그램은 업로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업무에 가시면 배우세요. 네, 배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디까지 끝났어요, 여러분? 입금 전표도 끝났고 출금 전표도 끝났죠. 그럼 이제 뭐 해보시면 될까요? 차변과 대변 넣어보는 거 해보셔야 되겠죠.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팁박스는 무슨 얘기시냐면 이게 전산을 보기 위한 수험서였잖아요. 그래서 전산은 시험에 주어진 경우에만 예금에 대한 거래처를 입력하시라고요. 없더라면 무엇한다? 무시하셔라. AT는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업무도 반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체거래입니다. 대체거래는 일부에 현금이 포함되어 있거나 전부가 현금이어도 차변, 대변 입력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거나 또는 현금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 그런 걸 대체거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누구, 대변의 누구의 형태로 입력하는 부분 그리고 차변을 먼저 넣든 대변을 먼저 넣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거래에 따라서는 차변이 2줄, 대변이 2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현금이 포함된 거래일 수도 있고 현금이 포함되지 않은 거래도 있다. 다 상관없이 무엇 하시면 된다? 다 차변, 대변 입력해서 쓰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은 하지 마셔라. 그래서 감점도 없어요, 여러분. 시험 보실 때 감점도 없습니다. 자, 실무 예제 볼게요.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영수증이 붙어 있네요. 자, 그리고 1월 12일이라고 줬고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업무하실 땐 이렇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아오시면 어떻게 한다? 거래 일시라든지 이렇게 일자가 있을 겁니다. 이거 보시고 회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2021년도 1월 10일이라는 게 영수증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사유를 물어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실 사기 진작을 위하여 회식을 했고요. 우리 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자, 우리 카드라는 걸 사실상 알 수도 있지만 카드 영수증에도 뭐가 써 있다? 카드의 종류가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카드인지 국민카드인지 신한카드인지 다 안다는 거. 그러면 요 카드사한테는 아직 돈을 못 줬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영수증을 받아오면 내가 밥을 어디서 먹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수증에 꼭 누가 있다. 가맹점 이름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나는 어디에서 마장갈비에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카드 결제한 거잖아요. 그럼 마장갈비에는 돈 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장갈비한테 돈을 줬죠. 다만 신용카드로. 그리고 우리는 차후에 누구한테 돈 줘야 돼요? 우리 카드에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카드라는 거래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사무실 직원의 사기진작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차변에 뭐라고 쓸 것이다? 복리후생비라고 쓰겠죠. 그래서 복리후생비입니다. 자, 매출은 17만 원이고 합계 17만 원입니다. 그럼 나는 마장갈비에서 회식을 진행했고 얼마를 지출했다? 17만 원을 지출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 17만 원. 사무실 직원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마장갈비에는 돈을 줬지만 우린 누구한테? 우리 카드한테는 돈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럼 일정 기간 뒤에 돈을 갚아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카드 대금은 뭐로 가자? 미지급금으로 가자. 돈은 얼마라고 쓰시고요? 똑같이 17만 원을 씁니다. 그런데 미지급금의 거래처에 누구 넣어주셔라? 반드시 우리 카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카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코드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거래처 원장 관리가 될 거니까요. 그러면 이런 분기에 대한 걸 입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반 전표 입력에 오셔서 우리 일자는 며칠? 1월 10일. 그럼 상단에 일자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1월 10일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변은 몇 번이요? 하단에 9분 3번. 자, 차변 선택하시고 그리고 계정 코드 자리에서는 뭐라고 넣자? 복리.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쭉 뜨죠.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몇 번? 811번. 자, 거래처 업무에서는 복리후생비의 거래처 코드는 만들지 않지만 여기에 누구는 입력한다? 마장갈비라는 건 입력합니다. 그래서 마장갈비 넣어주시고요. 적유는 1, 2, 3번 중에 해당되는 거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직원 회식 때 미지급금을 그냥 쓰겠다? 그럼 2번 쓰시면 되고요. 우리는 조금 더 사무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회식 이렇게 쓰고 싶으시면 풀어 쓰시면 되겠죠. 저는 2번 갈게요. 직원 회식 때 미지급. 그쵸? 아직 돈 안 줬으니까요. 카드사한테. 자, 그리고 차변의 금액은 얼마에다? 17만 원. 그럼 170 넣으시고 플러스 엔터. 자, 그리고 이제 상대편에 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출금 전표나 입금 전표를 했을 때는 이렇게 빨갛게 뜨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 무조건 한쪽 변은 뭐다? 현금. 이렇게 인식을 하니까 상대편만 넣어주면 금액이 동일할 거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차변과 대변이라는 3번과 4번을 설정했을 때는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금액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쪽 변만 입력하면 한쪽이 아직 입력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차액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대차 차액이 이 자리에도 들어오고요. 이 자리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럼 저희는 대변 입력할게요. 대변은 몇 번이죠? 4번. 자, 그리고 계정 과목 코드는 미지급금. 그럼 미지 치시고 엔터 치시면 미지자 들어간 거 전부 다 검색되죠? 우린 253번 쓰겠습니다. 253번. 근데 돈은 누구한테 갚아야 된다? 우리 카드. 그러면 코드 안에서 우리자를 넣으시고 엔터 치시면 우리자 들어간 거 검색되죠? 그리고 저희는 우리 카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카드 번호가 4자리에서 16자리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카드 영수증 받아오면 이렇게 번호가 써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요즘은 개인정보에 대한 거 강화 부분 때문에 전부 다 오픈되지 않죠. 네, 일부분은 이렇게 별로 표시가 됩니다. XX로. 자, 그럼 해당되는 카드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자, 적유에 가셔서는요. 지금 위에 있는 적유 그대로 쓰고 싶다. 그러면 그냥 엔터 치시면 따라 붙는다겠죠. 변경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무엇 하시고요? 덧대서 그냥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차변에 17만 원이 있으면 대변에 17만 원 자동 부여됩니다. 세무사랑은. 그리고 스마트 A는 업무에 가셔서 스마트 A는 환경 설정이라는 메뉴에 가면 이거 설정키가 있어요. 실무자한테 물어보세요. 네, 근데 실무자도 모르고 있다 그럼 저한테 연락하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 부분으로 활용해서 쓰실 수 있다라는 거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집니다. 이게 대체거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출금 전표든 입금 전표든 대차로 입력하셔도 아무 상관없고 지금과 같은 거래만 대차로 입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다 넣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다음부터는 무엇 하지 않는다. 안 넣을 거예요, 여러분. 채점 대상만 넣을 거예요. 이제 자격증으로 가실 거라서 채점 대상만. 그래서 여기 팁박스에 보시면 자, 전표 입력 시 거래처와 적유 입력. 이걸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지금 마장갈비 넣어드렸고 우리 카드 넣어드렸고 그리고 적유도 넣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요. 근데 시험은 채점을 안 하니까 채점 대상만 넣으시라는 거. 질문이 너무 많아서 이거 써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업무하실 때 자꾸 자격증 따신 분들 사고 치는 게 다 공란으로 간다는 거예요. 공란은 없어요, 여러분. 전표에 공란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특히 대리인 쪽들은 계속 공란 쓰시고 위에 따라오는 저기로 그대로 넣으시고 그럼 원장이 전부 다 이상해져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모두 다 무엇하시라 입력하는 게 업무이다. 시험은 타 계정 대체만 그리고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코드를 꼭 걸어주시라는 거. 자, 신구 결의처까지 정리를 하고 저희 잠깐 쉬고 문제,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를 열심히 연속으로 풀어볼게요. 자, 신규 거래처는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어디에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에서도 등록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도 일반 전표 입력이나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표를 입력하는 과정 중에도 거래처 코드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키를 누르면 우리 코드가 5자리거든요. 0000이라는 5개가 생겨요. 그리고 등록을 하시면 거래처 등록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표 입력 시에는 거래처 등록하는 것보다는 어디에서 우리가 전표 입력 메뉴에서 직접 등록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무예제 가지고 직접 등록해 볼게요. 자, 1월 12일에 영수증을 받아온 게 있습니다. 자, 바른식당에서 받아온 영수증이네요. 자, 내용을 봤더니요. 직원의 중식을 회사가 제공하고 있고 회사에서 밥 사준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 뭐라고 정리하시면 될까요? 아, 복리후생비 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라는 부분이 지금 처리할 게 생겼고요. 자, 그리고 당해연도 1월부터 어디와 바른식당과 계약에 의하여 식대는 언제? 월 말에 일괄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는 거래 일자마다 차변에 계속 생기겠지만 돈은 바로 안 나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대변엔 누가 생겨야 될까요? 아직 주지 않은 돈이라는 게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미지급금이 생깁니다. 이건 회사마다 처리 방법이 조금 다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증빙을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정리하는 회사도 있고요. 또는 무슨 부분, 저처럼 날짜별로 모두 다 미지급을 세워서 정리해놨다가 뒤에 가서 한꺼번에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그건 회사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기중에는 1일부터 말일까지는 이렇게 영수증을 받고요. 그리고 뒤에 가서 결제를 신용카드를 한 번에 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내용 보시고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해서 마무리할 건지도 검토해 보실 것. 저희는 간이 영수증 받아왔고 그거에 대해서 미지급 처리하고 마무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식사 이용 시 간이 영수증을 수취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급 관리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바른식당을 등록한 적이 없으니까 바른식당에 대해서 코드 번호 몇 번에 302번에 코드 등록을 해달라라고 지금 기록해드린 거죠. 그러면 등록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1월 12일이니까요. 전표 날짜는 12일로 변경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구분란에 가셔서 뭐라고 입력하시자? 우리는 차변. 자, 우리 복리후생비 직원의 중식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은 공장 얘기 거론 안 했으니까 그냥 811번 갈게요. 자, 811 입력하시면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 들어오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저희는 업무에서는 이렇게 바른식당이라는 걸 입력할 것이다. 시험은 패스. 자, 그리고 저기에는 뭐라고 넣으시면 될까요, 여러분? 중식대겠죠. 그래서 우리 무슨 부분? 중식대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의 중식대 미지급 계상이라고 쓸게요. 미지급 계상. 또는 미지급 대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차변의 금액은 얼마에다? 46,000원, 45,000원인가요? 네, 45,000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편 계정 대변에 갑니다. 아직 못 준 돈이니까 뭐로 가자?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은 253번입니다. 자, 거래처는 현재 없어요, 여러분. 자, 거래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코드란에서 바른 두 자를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자, 지금 현재 검색창에 여러분 전부가 뜨죠. 그러면 없다란 얘기예요. ES키 누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코드란에 커서가 들어가 있죠. 이 자리에서 무슨 키? 플러스 키. 자, 그럼 플러스 키 누르면 우리 동그라미 5개가 부여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거래처 이름에 바른식당이라고 넣게요. 넣어주세요. 자, 넣어주시고 엔터를 합니다.
그러면 거래처 등록을 하겠냐고 팝업창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래처 코드는 105번에 등록하겠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 얘기는 저희가 거래처 등록에 101번부터 등록을 하는데 101번, 102번, 103번, 104번은 등록된 정보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가장 빠른 번호가 105번이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몇 번으로 등록하자? 302번. 자,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근데 105번에 등록하면 점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자리의 코드를 302번으로 변경합니다. 그럼 그냥 302 치시면 됩니다. 0030이 안 쳐도 돼요, 여러분. 자동으로 00은 붙으니까요. 자, 그리고 저희는 사업자 번호도 대표이사 이름도 주소도 그리고 업태와 종목도 입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무슨 키? 수정. 저희는 그냥 거래처 이름과 코드만 부여하고 끝내겠다. 그러면 등록인 거예요. 저희는 수정할게요. 수정이라고 눌러줍니다. 그러면 하단에 거래처 등록 부분에 302번의 코드이고 식당의 이름은 바른식당이고 사업자 등록번호 자리에 커서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 그럼 이 부분에 받아온 영수증을 보고 무엇한다? 입력. 자, 우리 입력할게요. 12356, 12349입니다. 자,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관계없습니다. 대표자 이름은 박보람입니다. 박보람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업태는 뭐로 되어 있다? 음식점입니다. 종목은 한식이고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우편번호와 주소라는 자리에 가셔서 코드 도움 F2번을 누르시면 회사 등록이나 거래처 등록에서 코드 도움 했던 거랑 동일하게 들어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여러분 마조로 51-5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조로 51-5를 입력하시고 엔터. 그러면 검색이 되죠. 그래서 해당되는 주소를 선택해 주시고 됐어요, 여러분? 자, 이 부분에 또 다른 세부 주소 있나요? 없죠, 여러분? 그러면 엔터를 치시게 되면 우리 끝까지 엔터 치시면 커서가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적유는 위에 거 동일하게 쓸 거면 엔터 치시면 되겠죠. 금액은 대변에 45,000원 자동으로 부여됐고요. 더 이상 입력할 거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엔터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거래처가 있다. 그럼 일반 전표든 메인 매출 전표든 거래처 등록하지 않고도 직접 등록할 수 있다. 그때 누르는 게 플러스 키이다. 다만 나는 지금 등록된 코드와 거래처만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등록해 버리시고 이외에 세부사항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정이라는 거 눌러서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진짜로 거래처 등록에 바른 식당에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고 끝내야겠죠. 그럼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들어가셔서 우리 무슨 부분 302번에 바른 식당이라는 거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어디서 작업을 하시든 실질적으로 큰 차이점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관련된 메뉴에서 그냥 직접 하는 게 더 편해요. 여기 와서 하려면 메뉴를 또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에서 플러스 키로 등록한다라는 것만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문제는 신규 거래처 등록 문제가 그닥 많지 않아요, 여러분. 계정 과목 등록 문제도 그닥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다 단독 문제로 내고 있어서 출제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 잠깐 쉬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재에 나와져 있는 유형별 분계 연습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